저는 2023년 유키키스 회장인 오은결이라고 합니다. 유키키스는 여기 퀴즐랜드 대학교 한인 학생이고요. 유키 학생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도 에게도 열려 있고요. 오늘 같이 한인 학생회 분들에게 정보나 도움을 주기 위해 행사나 다른 스폰서들과 연락하여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벤트나 스폰서와 다양하게 연락하여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또 한인 학생 커뮤니티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오늘 세미나를 주관한 박앵코 법무법인에게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앞으로 박앵코 법무법인이 제공하는 많은 도움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시간 때우나.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해주실 이민 전문 변호사 손정현 변호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법무법인 박앵코의 손정현이라고 합니다. 저기 이 두 분 화면이 안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니 뒤로 이렇게 빼주시면 조금 좋겠네요. 안 보이시면 이렇게 약간 해주시고요. 시작하기 전에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질문을 남겨주실 수 있고요. 물론 손을 들고 질문해 주셔도 물론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다가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제가 나중에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법무법인 박앵코는 2011년부터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업해서 영업을 해오고 있는, 생각해보면 12년이 넘었네요. 그런 꽤 업력이 있는 그 법무법인이고요.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많은 잘생긴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많은 변호사들이 모여서 여러분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퀸즐랜드 안에서 이렇게 많은 그 변호사들이 모여서 특히 한인 변호사를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펌은 아마 저희 펌이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펌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분야는 다양한데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는 이민법 그리고 보상 클레임 그리고 고용법,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쪽은 거의 보실 일이 없을 거고 이쪽은 보실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든 교통사고든 뭐 일터에서 사고가 나셨든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을, 물론 사고 안 나면 제일 좋겠죠. 그래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쪽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직장을 가지게 됐을 때 뭔가 잘 풀어지면 좋지만 안 풀어졌을 때, 다툼이 있을 때 저희한테 문의를 하셔서 저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물론 항상 그렇잖아요. 병원이 그렇듯이 안 아프면 제일 좋은데 아프게 됐을 때 누구의 도움을 얻을 것인가. 당연히 병원에 가야죠. 지표를 봐야 되고. 사회에 살아가면서 분쟁이 없으면 좋은데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가끔 그렇지 못할 때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저희가 한번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살을 좀 빼야겠죠? 저때고 돌아가려면. 저는 한국에서 카이스트 나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개발자였습니다. 개발자였다가 본토에 가서 석사를 하고 이제 퀸즐랜드에서 변호사 공부를 하고 있고요. 박앵코에서 일한 지 이제 3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일단 잘 알고 계신 분들, 3학년 분들은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기초적인 얘기부터 차근차근 쌓아나가서 나중에 여러분이 비자에 관련한 목표가 어디인가, 그럼 거기까지 보고 그러면 돌아와서 지금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 아는 거야 이렇게 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는 내가 뭔가 빠뜨렸다. 그런 부분을 오늘 하나라도 얻어가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다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호주 비자 종류. 호주 비자 종류.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비자로 계신가요? 네. 예. 호주 무슨 비자로 계세요? 학생 비자요. 학생 비자는 숫자가 3자리로 이루어졌는데요. 예. 그 번호를 아세요? 500, 예, 500 맞아요. 500죠, 500이죠. 대부분이 다 500로 계실 거고요. 아니신 분도 있을 테죠. 혹시 뭐 개인정보니까 말씀드린 건 좀 그렇겠고. 자, 호주 비자의 3자리 숫자는 첫 번째 자릿수가 되게 중요한데 방문 비자는 6로 시작하고요. 학생 비자는 5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임시 근로 비자 이게 4로 시작하는 것들인데요.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졸업 비자라는 거를 보통 받으시게 됩니다. 4, 8, 5, 4로 시작합니다. 4로 시작하는 것들은 임시 근로 비자예요. 그래서 졸업 비자, 취업 비자, 482라는 게 있고요. 뭐 홀 417 비자, 그 다음에 코비드-19 비자, 408 비자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게 될 거고, 기술 이민 비자는 보통 189, 190, 491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은 1이나 8이 되고 사업도 1, 8 이렇게 되고 이쪽은 보실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 첫 번째 자리가 5잖아요. 그 다음에 4로 넘어갈 거고요. 여러분이 비자 관련해서 그 첫 번째로 목표를 해야 되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자분. 비자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비자 관련해서 전의를 쌓아 나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찍어야 되는 그 저 멀리 있는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자 관련해서. 쉬운 맨날 얘기하는 거. 영주권. 그렇죠, 영주권이죠. 영주권도 비자예요. 영주권도 비자인데 1로 시작하는 비자이거나 8로 시작하는 비자이거나 3자리 중에 첫 번째 자리가 1이거나 8이거나 한 비자가 그게 영주권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 이민 비자가 189, 189, 189, 190, 1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1으로 시작하는 비자는 영주권이에요. 일부 사업 비자 쪽에 제외하고 일단 여러분이 보시는 비자 중에 1으로 시작하는 건 영주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족 비자 중에 파트너 비자 100, 파트너 비자가 100가 그 파트너로 해서 영주권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8로 시작하는 것도 영주권이에요. 그 801 파트너 비자가 영주권이고 820인데 그거는 지금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1로 시작하거나 8로 시작하는 비자를 영주 비자를 받는다. 그거를 어떤 비자 관련한 전의에 여러분의 딱 목표지로 놓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 내 비자는 뭔지 이건 기본적인 거죠. 내 비자는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 내 비자 그랜트 레터를 여러분 이메일로 받으셨을 텐데 이메일 어카운트로부터 예전에 혹은 학생 비자니까 그 유학원에서 줬을 거예요. PDF 파일이 있어요.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 오늘 돌아가서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 당시잖아요. 그 당시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이 뭔가 비자 취소를 이렇게 받지 않았다면 그때 그 비자가 그냥 현재까지 이어져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내 비자가 뭔지 모르겠어. 비자 그랜트 레터 잃어버렸어. 이런 분들은 비보 체크라는 거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비보 체크는 비보 체크라는 이 단어를 구글링 하면은 나오는 이민성 웹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체크를 해보셔도 되고 앱도 있어요. 마이비보라는 앱이 있으니까 그걸 깔아서 신청 체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컨디션이죠. 여러분은 아마 학생 비자일 경우에 자 학생 비자다 본인이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죠? 자 질문 드릴게요. 2주에 일할 수 있는 시간 제한이 있어요. 몇 시간이죠? 48시간이죠. 오늘 현재는 그 제한이 걸려 있어요, 안 걸려 있어요? 왜 그렇죠? 학기 중이기 때문에, 인세션이기 때문에. 방학 때는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 학기 마치고 컴플리션 데이트 찍고 나서는 학생 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풀로 일할 수 있어요. 그 뒤는 인세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건 학생비자 본인인 거고 만약에 내가 학생비자의 동반자로 있다. 그 경우에는 2주에 48시간 계속 지켜야 되는 거. 그런 게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은 보실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비자를 받아 나가시는 동안에 이 컨디션을 확인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학생비자는 컨디션이 방금 얘기한 그 일하는 시간 말고도 그 보험, 프라이빗 인슈런스 가입해야 된다. 외에는 뭐 뉴질랜드에서 오신 분들은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내 건강보험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를 다녀야 되죠. 그죠? 학교를 안 다니면 안 돼요. 또 그 코스를 낮춰도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그랜트 레터에 진짜 그대로 다 써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건 여러분 비자 그랜트 레터 다 써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다시 시간이 나실 때 주말에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 현재 비자 상태를 이해하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이게 저희가 저희 디자이너님하고 박찬희 변호사님하고 열심히 그려주신 그림이에요. 자, 잘 보시면 여러분은 지금 여기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죠? 유학생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조건 경력이 없으신 분들은 무조건 졸업생 비자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전에 뭐 경력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이쪽으로 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거의 99% 이쪽으로 오신다고 보면 돼요. 저 지금 이제 485죠. 4로 시작하는 거는 일할 수 있는 임시 취업 비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이 기술이미 이 루트를 타게 될 겁니다. 그래서 485에서 189나 190, 일자 붙은 거는 다 영주권이죠. 근데 끝에 있는 요 일자 붙은 이것들을 받으시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죠? 영주권으로 가는. 그래서 이쪽으로 가시게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요거 두 개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 찍고 여기서 3년 지나서 여기 191 비자로 가게 되는 그런 경로를 받으시게 될 거고요. 밟게 될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쪽으로 가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력으로 기술 이민이 안 되는 경우, 나이가 엄청 많고 그래서 모자라시는 경우, 기술 이민 점수가 모자라시는 경우는 졸업생 비자 동안에 이쪽으로 못 하게 되면 아마 이쪽으로 가시게 될 수도 있어요. 481을 하고 그 다음에 뭐 ENS 다이렉트 엔트리 이렇게 해가지고 ENS TRD 이렇게 해서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RM 분들은 거의 안 가세요. 거의 안 가시긴 합니다. 예. 자,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파란 배경이 있어요. 그죠? 그죠? 보이세요? 여기까지는 약간 파란 배경이 있어요. 파란 배경이 있는 건 고용주 스폰서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비자들은 다 고용주 스폰서가 필요한 비자들이고 여기서 191로 갈 때는 고용주 스폰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491을 받았다, 494를 받았다. 그래서 나중에 또 스폰서를 받아야 돼? 그런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494를 받으셨으면 191로 그냥 자기 자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고요. 여기 파란색으로 된 건 자력으로 못 가는 그런 비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주권 비자는 지금 설명드렸듯이 189, 190, 186, 191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건 다 1로 끝나요. 그죠? 그래서 뭐 그냥 많이들 아랫 선배들은 많이들 189로 많이 가세요. 그 다음에 점수 조금 모자라시는 분들은 퀸즐랜드에서 190 주정국 기술이민 비자 190 받아서 많이 가시고 그 다음에 186은 TSS나 아니면 ENS 경력 3년을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단계에서 지금 고민할 비자가 아니에요. 자, 191은 아래 비자 취득 후 3년 이후에 아주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491을 받은 다음에 간다든가 494를 받은 다음에 간다든가 491은 주정부 후원 기술이민 비자 뭐 이렇게 부를 수 있고요. Designated Regional Area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거는 용어인데 여기서 3년 살고 나서 191 지방 영주 비자를 신청해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494는 그 고용주랑 일을 해야 되는 조건이 하나 더 붙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491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어. 그래서 너무 그걸 남들은 다 영주권 한 방에 받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됐지?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지금 현재 학생 비자에서 길이 어디로 뚫릴지 몰라요. 이 사람은 189로 갈 수도 있고 저 사람은 491로 갈 수도 있는데 491을 일단 받으면 그 영주권을 거의 무조건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491 받고 일을 했었어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은 그 조건이 없거든요. 491을 들고 3년을 살아있기만 하면 돼요. 진짜로. 거의 물론 이제 어디서 살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지키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3년을 살아있으면 영주권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491 비자를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RN이 될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비자를 굉장히 쉽게 받을 수 있는 편이에요. 다른 분들은 491만 받아도 땡큐 이러고 그냥 그거를 가지고 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혹시나 491을 받게 되더라도. 자, 491도 굉장히 좋은 비자입니다. 자, 영주권을 일단 받고 나면 큰 마일스톤을 찍는 거예요. 비자에 관련해서. 그 다음에는 영주권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 호주 시민이 될 수도 있어요. 호주 시민이 되는 조건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는 영주권 취득이 1년, 앤드 호주에 산 지 4년 그 이후에 신청이 가능해요. 그리고 한국 국적하고 동시에 가릴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호주 시민이 되고 나면 한국 국적 상실 신고는 필수입니다. 이후에 그냥 호주 시민으로 쭉 살아야 되고 혹시 또 한국 시민이 다시 돼야 된다. 그때는 호주 국적 포기하고 한국 국적 회복 가능하고요. 또 그때 가서 다시 호주 영주권자로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국적을 하나밖에 들고 있을 수는 없지만 호주 시민이 되었다가 그걸 포기한다 그래서 호주하고 이 연이 끊어지는 건 아니고 절차를 거치면 호주 영주권자로 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호주 65세 이후에는 한국 국적 회복에서 복수 국적이 가능하고요. 지금 저 나이를 55세로 내린다 이런 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극히 일부 예외가 뭐냐면 독립유공자 자손 경우에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시민이 되면 호주 투표가 가능하고 연방정부 취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대학 학비 대출 관련 등 유리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영주권으로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호주 시민이 된다는 건 한국 국적이 없어진다는 거고 한국에 가면 외국인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되거나 또는 한국에서 부동산 가지고 부동산 있으신 분, 부동산 취득해야 되는 분들에 있어서 조금 절차가 더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호주 시민이 되는 것일 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대 안 가신 남자분들이 호주 시민이 되면 한국 국적 취득이 한국에 가서 쓸 수 있는 비자가 좀 줄어들고요. 남자분 여기 계시니까. 실례지만 군대 다녀왔어요. 아니요. 땡, 잘았어요.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영주권 비자가 됐고 그 다음에 호주 시민은 그 다음으로 호주 시민이 될 수도 있고 호주 영주권자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요. 호주 영주권자 상태로 호주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기한 비자 관련해서 아무 일도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해외여행 안 갈 거면 그냥 비자가 불필요하고 5년,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살 수는 있어요. 근데 호주 입국이 필요해요. 호주 입국이 필요할 경우 그 얘기는 호주 밖에 나갔다는 얘기죠. 그때 그 입국 날짜가 영주권 취득보다 5년 이후라면 레지던트 리턴 비자라는 게 필요합니다. 들어올 때. 아니면 들어오질 못하니까 비자란 건 들어올 때 필요한 건데 자, 5년 중에 2년 호주에 거주했으면 다시 5년 기한 그 RRB라는 게 발급되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 호주와의 타의를 보여가지고 1년 또는 3개월 이렇게 짧게 주어지고요. 요건 조건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기 가게 되면 그때 가서 조건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국에서 RRB 발급기고 입국만 하면 되는데 해외 나갔다 들어오기가 좀 불편해져요. RRB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들은 호주 밖에 오래 살게 되는 거, 한국에서 그냥 살아야겠다, 뭐 미국 가서 살아야겠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호주 영주권을 유지하고 싶다. 이때는 호주와의 타일을 남겨놓는 게 좋아요. 보통 결혼한 부부 경우에 한 사람만 영주권자하고 한 사람만 호주 시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두 사람이 같이 움직일 때 한국에 가서 뭐 부동산을 산다 그러면 한국 여권 들고 있는 사람 명의로 사면 편하고 그렇잖아요. 호주에 왔어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그래도 20년 살았어요. 20년 살아도 호주에 돌아올 수 있어. 왜냐하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호주 시민이니까. 아무 상관없이 그냥 들어오면 돼요. 영주권 다시 주세요. 그럼 줘요. 부부니까. 그리고 또 자녀가 호주 시민인 경우에 그 호주 시민 자녀를 해외에서 키웠다. 이런 경우에도 그냥 호주와의 타이가 연결되는 거니까 호주 영주권을 또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거 관련해서 뭐 십몇 년간 뭐 호주 밖에 있다가 영주권 받으신 분 뭐 그런 재밌는 얘기도 있긴 한데 그건 지금 주제가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죠. 예. 다시 일로 돌아왔어요. 이 그림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은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아마 여기로 가실 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게 목표예요. 그죠? 이 그림 오늘 보신 전체 중에 이 그림에서 이 루트다. 나는 이 루트를 아마 갈 거다. 이것만 머리에 넣고 가셔도 그 성공이에요. 오늘 전체 중에. 자, 그러면 유학생, 현재 학생에서 졸업생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졸업을 해야 되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럼 기술이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기술이민 점수표입니다. 이거 처음 보시는 분. 처음 보시는, 네, 처음 보시는 분 있구나. 저분 이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이쪽에 있는 게 점수표고요. 이 점수를 모아서 일단 65점 이상이 되어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생겨요. 그죠? 예. 이거를 합쳐서. 나이가 뭐 25세, 33세다 그럼 30점을 받고요. 그 다음에 영어 점수가 Superior English, Proficient English 요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영어 점수가 좋은 거. IELTS, PT 점수가 높은 거. 일수록 여기 점수가 높아져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마 해외 근무 경력 없을 테니까 이건 안 보셔도 되고 근데 경력이 한국에서 간호사 경력이 있으신 분이 요거를 쓸 수는 있어요. 그리고 호주에서 이제 간호사가 되시고 나서 이렇게 경력 1년을 쌓으면 5점이 생겨나고요. 그 다음에 요거 PY는 여러분과 상관없고 그 다음에 UQ를 졸업하시면 당연히 배철러를 가지실 테니까 15점이 가져가고요. 2년 넘게 공부하셨으니까 5점을 여기서 가져가실 수 있고요. 나티 CCL이라는 통역시험이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통역시험이 있어요. 그거를 패스하면 여기 5점이 더 주어지고요. 요거는 지금 세인트루시아 캠퍼스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리피스 골드코스트에서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5점을 더 받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싱글인 경우는 10점을 여기서 받아갈 수 있고요. 여러분 파트너가 있는데 영어 점수가 5점이다. 영어 점수가 뭐 특별한 점수대가 있는데 컴퓨턴트 잉글리시라고 있는데 IELTS ET6가 있다. 그러면 5점을 가져갈 수 있고요. 여러분 파트너가 똑같이 기술 심사까지 통과했다. 그러면 10점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디펙트 파트너인데 막 디펙트 파트너를 같이 살고 미래를 같이 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것 때문에 나는 싱글이라고 뻥치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영주권을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은 다시 내 파트너를 초대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사셨어요? 그러면은 옛날부터요. 근데 왜 싱글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질문을 받게 되거든요. 물론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 이민성의 거짓말을 하는 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 자기의 타임라인 히스토리를 잘 풀어놓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190 비자일 땐 다시 5점을 추가하게 되고 491 비자일 땐 15점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 점수표를 잘 확인하시기 중요하고 요 뒤에 아마 예가 나올 거예요. 25세 영어 점수 꽉 채웠고 그 다음에 경력 없고 이건 당연히 없고 배철러 널싱 했고 호주 이거 당연히 호주에서 일했으니까 골드코스트에서 공부했다. 싱글이다. 그럼 혼자 점수만 85점을 쌓을 수 있어요. 85점은 널스로서는 꽤 좋은 점수고 거의 금방 189를 초대받을 수 있는 점수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190도 좋고요. 괜찮습니다. 이런 경우는 되게 좋아요. 어디서 점수를 많이 가져갔냐? 영어 점수를 많이 가져갔죠. 그 다음에 나이도 좋고요. 20 나이가 너무 적어도 안 좋아요. 나이가 적당히 딱 좋아야 점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점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25세 돼서 넣어야지 이러고 생일 만 25세죠. 만 25 생일 돼서 넣어야지 그럴 수도 있죠. 더 올라가요. 자, 그 다음에 골드코스트 그리피스 다니시는 건가요? 여기 있고 예. 이렇게 되고요. 이분은 나이가 34세라서 한 칸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영어가 IELTS 27밖에 안 돼서 여기 조금 내려갔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거의 같고 브리즈번에서 공부하셨고 싱글이셨고 그래서 이분은 앞에 분보다 20점 보잖아요. 별거 다른 것 같아요. 20점이 확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영어, 그 다음에 그 지방지역 공부 때문에 65밖에 안 돼요. 65는 주긴 주는데 조금 기다리셔야 줄 거예요. 점수가. 이분은 저기 널스는 아닌데 제 나이 엄청 많으시죠. 그 다음에 영어 점수 꽉 채웠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경력을 오래 하셨어요. 그리고 마스터즈 디그리 이렇게 있고 근데 호주에서 또 공부를 하셨어요. 이거는. 그리고 와이프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번엔 75점.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탈 점수는 비슷해지지만 이 중간에는 다 달라져요. 사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아마 이것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가 되지 않나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점수를 올리려면 지금 보면 잘 봐요. 보면은 이거는 못 바꾸죠. 이건 못 바꾸고 요건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취직해서 경력 올라가면 여기서 1년 지나면 여기서 5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바꿀 수 없는 게 이것도 못 바꾸고 이거는 파트너를 헤어지든가 그럴 수도 있는데 인생을 걸 수는 없는 거죠. 인생을 바꿀 수는 없는 거지 이것 때문에 나티로 5점 올린다든가 그것도 돼요.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자, 스킬 셀렉트 기술이민용이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아래쪽 189, 190, 491 쪽이고요. 특정 기술의 스킬을 가지고 있으면 먼저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스킬즈 어세스먼트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65점이 넘으면 EOR을 제출하고 기다려요. 이걸 제출했다고 여러분이 뭔가를 한 게 아니에요. 제출하고 기다려요. 그렇기 때문에 공이 저쪽에 가 있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EOR을 제출하고 나면 없어요, 진짜. 그거를 더 뽑아달라고 이렇게 막 사정할 수도 없고 뽑아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인비테이션 받아야 비자 신청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경쟁이잖아요. 점수가 높은 사람 초대되고 나보다 높은 사람이 다 뽑혀 나가야 나한테까지 기회가 돌아오고 같은 점수대에서는 앞에 낸 사람이 더 유리하고 그 다음에 주정부 노미네이션도 각 주의 요건에 맞춰. 요거는 약간 다르긴 한데 어쨌든 경쟁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난 의료 분야에 여유고 이센시얼 섹터에서 일하니까 충분히 쉽게 추천받겠지 라고 생각한 게 맞는데 맞아요. 그게 맞는데 조금 다른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아래는 나라를 옮겨다니는 게 진짜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호주에서 면허 받잖아요. 그러면 뉴질랜드 면허 바로 나오고 영국 가서 일하실 수도 있고 미국은 앵클레스 찾아야 되는데 갈 수도 있고 아래는 옮겨다니는 게 진짜 쉬워요. 그리고 호주로 들어오는 아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호주로 들어오는 아래 2020년 3월에 이게 호주 아프라 NMBA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RN이 호주에 들어오는 거를 굉장히 쉽게 바꿨어요. 예전에 한국 경력 있는 간호사분들이 호주에서 간호사 하려면 보통 그냥 학교를 다시 갔어요. GE 과정이나 2년짜리 마스터를 다시 가고, 똑같이, 여러분하고 똑같이 한국 면허 그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어쨌든 학교를 2년 다녀서
그다음에 호주 RN이 되고 그래야 뭐 졸업비자 나오니까 그게 편하니까 그렇게 많이들 했어요. 근데 요새는 그게 유행이 지났어요. 작년부터인가 유행이 지나고 한국 주요 간호학과 졸업 한국 간호사들은 보통 이게 뭐 이게 여기서 그 NMBA한테 나 어떻게 가야 돼요라고 이게 셀프 그 체크를 딱 돌려보면 스트림 A라고 거의 나와요. 한국 간호사들은. 자, 한국 주요 간호학과 졸업하고 한국 간호사 면허가 있고 영어 점수 맞췄고 한국에서 뭐 540시간인가 일정 경력이 있으면 그냥 호주 RN으로 면허를 바꿔줘요. 호주 RN 되게 쉬워요. 한국에서 만약에 내가 간호학과 학위가 있으면 진짜 쉬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허 전환하고 스킬 저스먼트 통과하면 여러분하고 똑같은 그 선상에 딱 서는 거예요. 자, 그 주요 간호학과라고 했는데 이게 카본이라고 그 어크레디티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아주 지금 ABC인데 아주대, 안동대, 안동 과학대죠. 이런 건 안산대학교, 백석 문화대학. 그러니까 웬만한 4년제 한국 간호학과 졸업하면 여기다 해당되기 때문에 스트림 A가 그냥 나와요. 여기 보면 이제 220개 과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때문에 그다음에 한국 가서 보통 스트림 A고 호주 RN 면허 전환이 되게 쉽고요. 그래서 요새 그게 굉장히 대세입니다. 자, 그 필리핀에서도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미국 가는 N클래스인데 N클래스 시험 친 한국 사람의 숫자들인데 한국 간호사들 숫자인데 이렇게 요 정도 가다가 2022년에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 3개월 만에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2023년 지금 이거 확 올라가겠죠. 그죠? 이건 동아일보에 있는 거예요. 동아일보에 있는 거고 자, 미국으로도 간다. 그 얘기는 한국 간호사들이 호주로도 온다라는 얘기거든요. 똑같아요. 지금 여기 그 채팅방인데 호주 간호사 며칠 스트림 A 후 과정 스트림 A를 받았어. 그러면 임시면허라는 게 나오고 호주 입국에서 PIP라고 이게 면접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딱 하고 하면 그냥 정식 면허가 나와요. 아프라 NMBA 등록이 돼요. 면허 등록이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똑같이 호주 간호사예요. 그 상황에서 기술심사 받고 하면 여러분하고 똑같은 과정에 선다고요. 그러니까 그 경쟁자가 예전보다 꽤 많아요. 특히 요새 한국 간호사들이 다 이제 한국에서 강 못하겠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와라 그래서 나오면 좋지라고 하는데 그 영주권 가는 거에서만큼 여러분 옆에 서 있는 그래서 같이 뛰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죠. 물론 그러니까 영주권 받고 나서 같이 일하고 할 때 그 한국 분이 있으면 되게 편하고 좋겠죠. 그 전에 근데 여기에서는 경쟁자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요게 아까 했던 얘기, 그러면 나도 점수 최대화를 위해 노력을 해야죠. 빨리 받고 빨리 치는 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진짜 긴데 영주권 빨리 받으시고 빨리 받고 딱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점수 최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제일 좋을 거고요. 자, 졸업 요건 더하기죠. 여러분의 졸업 요건 저는 몰라요. 당연히 졸업을 하셔야겠죠. 여러분 과목 다 마치고 실습 다 마치고 그죠? F 안 맞고 다 졸업을 하셔야겠죠. 더하기로 영어 점수를 빨리 먼저 따놓으세요. 진짜 시간이 있으면 1학년 때 해도 돼요. 자, 영어권 요거는 해당되는 분이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고요. 오래 공부하셨으면 영어 점수 면제인데 그거는 점수 추가해서 도움이 안 되니까 어쨌든 영어 점수를 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영어 성적 유효기간은 RN 등록할 때 2년이고 이민석 유효 3년이니까 지금 그냥 학교 다닐 때 방학 때 아무 뭐 할 거 없을 때 뭐 그럴 때 공부해서 따놓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표랑 영어 공부하세요 이 두 마디만 하면 저는 오늘 할 얘기 다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너무 커요? 그 스크립트. 스크립 말고. 잠시만요. 스크립 말고 이렇게. 뒤에 거. 감사합니다. 자, 영어 점수 조금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프라는 up to 2 시팅까지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 시팅의 IELTS ET7을 받거나 요 OSR도 좀 다시 설명드릴게요. 업투 풀 시팅에서 일단 오버올 7을 해야 되고 이렇게 7을 넘는 것 두 개를 끌어모아서 투 풀 시팅에 7777을 맞추면 돼요. 앞으로는 그렇게 돼요. 근데 스킬 셀렉트 10점을 주는 그 프로피션트 잉글리시는 원 시팅에 IELTS ET7을 해야 돼요. 원 시팅에 한번 가서 앉아있고. 그런데 최근에 IELTS OSR에 생겼어요. 원 섹션 리테이크라고. 내가 777 6.5를 받았어요. 요 6.5인 과목만 가서 한 번 더 치는 거예요. 그래서 7을 올리면 땡큐, IELTS 7로 인정해 주는 거죠. 풀 시팅한데 최소 한 섹션만 제시한. 그래서 이렇게 투 풀 시팅을 하는 것보다 그냥 이 투 풀 시팅은 요 아래쪽 그 스킬 셀렉트 10포인트로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죠? 요 8 7점을 치면 6점. 그러니까 이거 보면 요거는 그 이치 7이 안 돼요. 그죠? 요것도 이치 7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선 점수가 빵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치 7을 맞추려면 IELTS로 이치 7을 맞추려면 이렇게 OSR을 통해서 이치 7을 맞춰라. 요게 그냥 팁이고요. 근데 IELTS 꼭 안 해도 돼요. 내가 만약에 7이 목표면 이게 괜찮은데 8이 목표다. IELTS 8 스피킹, IELTS 8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예. 딴 거는 뭐 그렇다 쳐도. 자, PT이다. 아프라에서는 원시팅이고 65되고 아까 전에 투 풀시팅에서 오버올 68 넘고 아까처럼 점수를 모아서 가능한데 그 이민성에서는 그 투시팅을 인정을 안 해주죠. 무조건 원시팅에서 PT 65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OSR이 없어요. PT는 그냥 가서 65 이렇게 못 찍으면 그냥 없는 거예요. 자, PT 할 거면 지금 이치 50 얘기는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 아래니까, 그죠? IELTS 이치 6 얘기는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6보다는 더 잘하시겠죠, 최소한. 그죠? 6이 안 되면 R이 안 되잖아. 그죠? 7이 안 되면. 예. 그, 아프라를 통과를 못 하니까. PT를 할 거면 이치 65도 이치 79 원시팅 목표로 하시고요. 이치 79 원시팅이면 아까 스킬 셀렉트 점수가 20점을 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받을 수 있으니까. OET도 요거하고 똑같은 포맷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토플 IBT는 당분간 지금 이민성이 안 받아주는 뭐 상태가 돼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토플 했는데 너 토플로 해야지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PT나 IELTS나 OET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점수 제일 잘 나오는 높은 예를 들어 IELTS 환자 이치 8을 얻고 싶으면 보통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쪽을 유지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IELTS 이치 8에 해당하는 상당한 고득점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어느 영어 시험으로 받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PT.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PT 요거를 목표로 하시면 내가 스피킹이 굉장히 잘 된다. 그런 경우에는 IELTS로도 8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요거를 목표로 하신다면 PT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거는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해보신 거고. 그리고 65 내가 IELTS 7이다. 스피킹을 잘한다. 그러면은 나티 CCL도 괜찮아요. 이거 통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스피킹 어느 정도 되고 하시는 분들은 나티 CCL로 5점 그냥 바로 땡겨가는 거니까. 저거는 또 되게 재밌어요, 시험이. 예. 요새는 이거 예전에는 진짜 페이스 투 페이스로 했기 때문에 브리즈번 같으면 저기 캥거루 포인트에 있는 특정 사무실 꼭 가야 했어요. 그리고 호주 밖에서는 할 수가 없었고. 근데 요새는 아마 온라인일 거예요, 전부. 그렇기 때문에 뭐 호주 밖에 있으신 분들도 TCCL 시험을 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얘기는 이걸로 점수를 한국
RL도 이걸로 점수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예. 자, 코스 컴플리션 하시고 나면 당연히 이제 맞춰가지고 나 RN이요 하고 레지스트레이션 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RN 면허증을 받으면 바로 NMAC에 가서 스킬즈 어세스먼트를 신청하세요. 그죠? NMAC이 호주 RN의 스킬즈 어세스먼트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RN 뒤에 ANZ 스코어 코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RN이 뭐냐면 RN도 종류가 많아요. RN도 에이지드 케어 RN 수술 시어터 RN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끝에 두 자리만 다르기 때문에 그 전체 RN에서 내가 스킬즈 어세스먼트를 특정 RN으로 받았다 그래서 다른 RN이 못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NMAC 스킬즈 어세스먼트 하게 되면 내가 직업 코드가 딱딱딱딱딱 이렇게 6자리 숫자 코드로 나오게 되는데 꼭 그것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내가 AGT RN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데 못 가.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등록을 하되 3가지 종류 중에 면허가 있는 RN은 Modified Skills Assessment 요거를 진행하시게 될 겁니다. 되게 쉬워요. 이건 볼 거 아니에요. 나는 누구다. 아이덴티티. 나는 어디 졸업했다. 나 면허증 있다. 이렇게 하면은 뭐 거의 그냥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하셔도 되고 뭐 어려우시면 저희한테 오셔도 되는데 저희한테 잠깐 물어보시고 그냥 보통 다 직접 하시더라고요. 예, 진짜 이거 뭐 영어잖아. 읽으면 되잖아요. 읽고 그냥 하면 되잖아요. 예, 크게 어렵지 않아요. 진짜. 아마 면허증 신청하는 정도 운전면허증 신청하는 정도보다 조금 다를 거예요. 그 정도일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레이주에이트 비자를 신청하세요. 왜냐면 지금 여기까지 하는데 뭐 몇 달 안 걸려요. 그죠? 여기 신청까지 하는데 한 2, 3주, 4주 이 정도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까지 여러분 학생 비자는 끝나 있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예를 들어 지금 3학년이다. 학기 언제 끝나요? 3학년 학기. 3학년 신분. 몇 월 달에 끝나요? 이번 학기 몇 월 달에 끝나요? 11월? 11월. 근데 아마 3학년이신 분들 보통 학생 비자가 뭐 2월, 3월까지 있을 거예요. 그죠? 11월 이후 코스 컴플리션 데이트 이후에는 풀로 일하실 수 있고요. 그 동안에 뭐 물론 RN으로 일하면 좋지만 내가 뭐 알바를 하고 있다. 그것도 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된다? 코스 컴플리션 데이트 6개월 되는 그날 이전에 그리고 학생 비자는 끝나기 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필수는 아닌데 어쨌든 아마 포스트 스터디 워크 스트림을 99% 이걸 하시게 될 거예요. 이거 잘못 걸으면 큰일 나요. 이거는 저희한테 한번 오셔도 돼요. 문제 있습니다. 이거 고르면 큰일 나요. 요거 포스트 스터디 워크 스트림 이건 적어 가셔도 돼요. 근데 내가 여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2011년 이전에 내가 호주에서 학생 비자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런 경우 요걸 못하니까 그냥 그때는 저한테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그 경우에는 요거를 해야 될 거예요. 요거는 근데 대부분 무조건 거의 요거를 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RN이니까 배철러 졸업하신 분은 4년이 나올 거고 마스터 졸업하신 분 5년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졸업하고 4년 동안 내가 호주에서 놀아도 되긴 해요. 그냥 호주에 있을 수 있는 비자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뭘 해야 된다라는 그게 아니에요. 졸업비자 자체는 졸업비자의 조건은 그 의료보험만 갖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학생 때처럼 내가 잘리면 어떡하지 막 F 맞으면 어떡하지 해서 학생비자 더 늘어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은 안 해도 돼요. 4년 5년 이렇게 있을 수는 있는데 물론 영주권을 위해서 그때까지 RN으로 일을 하면서 그 점수랑 자격 경력을 쌓아야 되겠죠. 컴플리션 레터하고 영어 점수하고 그냥 간단한 몇 가지 서류로 RN 485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스킬즈 어세스먼트 여기서 한 거죠, 그죠? 요거 틱하고 요게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 중간에 아마
아마 이게 먼저 나오겠다, 그죠? 스킬더스는 먼저 나오고, 요거는 언제 하면 좋냐면, 요게 두 개가 최대한 늦게 하는 게 좋아요. 요 두 개 조건을 맞추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늦게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학생 비자가 있는데 굳이 내가 미리 막 졸업하자마자 485 비자를 굳이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여유를 갖고 내년 넘어가서 내 학생 비자 남아있는 동안에 하시면 되고요. 아마 그동안에 MS 스킬더스센터 완료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점수 따라서 스킬셀렉트 EOI를 등록하세요. 요거 스킬셀렉트 EOI 구글 치면 나오니까 등록하세요. 그 다음에 주정부에 따라서 각 주별 ROI가 등록이 필요한 주가 있어요. ACT나 이런 예들이 있는데 또 등록을 하면 됩니다. QLD는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클레임한 점수가 제대로 클레임하는 것을 꼭 확인하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이제 EY 점수가 엄청 간단한데 왜냐면 졸업하고 그냥 경력도 없이 그냥 바로 등록하는 거예요. 엄청 간단할 거예요. 근데 조금 복잡한 부분도 있어요. 내가 내 그리피스로 전학을 갔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그리피스 전학을 갔다. 그럼 내가 지방 지역에서 공부한 게 맞아? 이런 문제가 그런 걸 막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클레임한 점수가 제대로 클레임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경력이 몇 년인데 이게 다 쓸 수 있는 게 맞잖아. 내가 기수심사를 했는데 기수심사 기관이 나는 8년 경력 중에 6년 경력밖에 못 쓴데 기수심사 기관이 그렇게 말했어 라고 내 기수심사표에 이렇게 적혀 있어. 렉터에 너는 언제부터만 쓸 수 있어 라고 적혀 있어. 진짜 그런가? 이런 것 관련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고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EOI 여러 개 쓰는 거 가능합니다. 근데 주에 따라서 EOI 여러 개 쓰시면 우리 초대 안 해요. 이런 주도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이 필요하고요. 이게 중요한데 오류로 실수로 내가 80점인데 난 85점이라고 해버렸어요. 85점 초대를 받아버렸어요. 그런 게 문제입니다.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인비테이션 받기 전에 내가 오류인 걸 발견했다. 그럼 무조건 수정을 해야 돼요. 수정하는 게 맞고요. 그 인비테이션, 그러니까 스킬 셀렉트 인비테이션은 이민성에서 준 거죠. 인비테이션 받은 이후라면 그 오류가 있는 인비테이션은 버려야 돼요. 인비테이션 버릴 수 있어요. 내가 인비테이션 받았는데 내가 비자를 신청 안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또 기회 나요. 여러분 RN이니까 기회는 와요. 제가 아는 분은 3번 받았어요. 그 EOI 받고 안 넣고 받고 안 넣고 다음번 EOI 받아서 지금 비자 넣고. 그러니까 초대는 계속 와요. 옵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뭔가 오류가 있는 EOI에 대한 인비테이션 받았다면 그건 버리는 게 맞아요. 괜히 막 그 단계에 비자를 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건 버려도 돼요. 그냥 넣어두면 혹시 승인되지 않을까요? 워킹홀리데이 88일 아니를 했는데 87일쯤 일했는데 그냥 비자를 넣으면 워킹홀리데이 세컨 비자가 나오지 않을까요? 안 나온다니까 절대로. 요건을 못 맞추면 못 나와요. 이민성이 봐주지 않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써져 있는 대로 88일이 아니라 87일에 쓰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시고 혹시는 없다. 혹시 뭐가 해주지 않을까? 이건 없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혹시가 되는 부분은 있는데 그건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요. 그러니까 discretionary하게 결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여기가 아니고 이런 점수 부분이 아니고 따로 있는 거니까 그거는 변호사를 찾아오셔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여러분 여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자, 넘어갑시다. 문제들. 학생비자 끝나가요. 졸업을 못했는데 학생비자 끝나가요. 왜 그랬을까? 휴학을 했거나 F를 맞아서 학기를 더 들었거나 그러면 학교에서 COE를 다시 받아서 이 학생은 언제까지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COE를 받아서 학생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자, 예전에 학생비자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분은 485 비자
그 PSW 신청 못하고 사파로 이제 GW 신청하셔야 되고요.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면 파트너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면 별거를 하고 있고 내가 비록 married 해서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있지만 이 사람하고 관계를 genuinely continuing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민 관점에서는 싱글입니다. 뭐 이런 것들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디펙트 파트너 있으면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죠. 요거 같이 사는 파트너가 있지만 싱글로 계속 클레임하고 있어요. 요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이건 저희한테 오십시오.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는 파트너 있지만 싱글로 클레임하고 있었지만 나중에 파트너가 된 내가 영주권을 받고 얘를 초대해야지 언제부터 같이 사셨어요? 아, 학생 때부터요? 그럼 무슨 관계예요? 싱글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저희가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혹시 그 관련된 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찾아오십시오. 햇비가 있어요. 햇비가 있어도 뭐 의료인이 되는데 햇비가 되려면 활동성이 아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약을 먹고 있다 안 먹고 있다, 약을 비싼 약을 먹고 있다 싼 약을 먹고 있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도 햇비가 있고 HIV가 있어도 의료인이 되는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의료인이 될 수 있으면 비자는 통과할 수 있다라고 일단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비자 쪽에서는 치료비가 계속 들어가는 게 문제고요. 그런 경우는 그거는 또 따로 이제 나중에 치료비가 10년간 얼마 들어간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학기 중에 주 24시간 일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그 학생 비자 동안에 비자 취소 의향서를 받지 않았으면 괜찮아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485 비자에는 괜찮아요. 근데 학생 비자를 하다가 482 비자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전 비자의 컨디션을 지켜야 되는 조항이 482 비자에 있기 때문에 조금 골치 아파지지만 여러분한테 생긴 문제가 아니면 일단 고민 끄세요. 한국 병역을 마치지 않으면 한국 여권 리뉴얼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분만 고민하셔도 되는데 지금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 컴퓨터 데이트에서 6개월이 지나면 학생 485 비자를 이걸로는 받을 수 없는데 다시 학생이 되는 것도 방법이죠. 그죠? 맞나요, 박진현? 맞는데 포스트 스터디 워크스트림으로 갔을 경우에는 배철러 이상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미 배철러를 마쳤으면 마스터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그래서 쓸 수 있는 졸업 비자가 없으면 마스터를 걸어놓고 학교 다니면서 취직하면서 그거밖에 근데 없죠. 이제 문제는 이제 돈이 수억 깨진다는 그렇죠. 문제가 다른 방법 없잖아요. 근데. 다른 방법은 이제 결혼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이런 좀 골아픈 문제가 있으시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예의에 불과하고 여러분이 진행을 하시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잘 풀리면 저희를 보실 일이 없죠. 근데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저희한테 문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졸업은 하지만 RN 등록을 못했어요. 왜? 영어가 진짜 안 돼서 내가 때려 죽여도 실이 안 나온다. 그러면 RN 아프라 등록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영어도 기타 이거. 그러면 졸업하고 나서도 영어를 올인을 해서 영어 점수 올려서 가는 게 제일 쉽죠. 그다음에 졸업하자마자 RN 등록 안 했다고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졸업비자 있으니까 아직 시간 충분해요. 그래서 영어 올인하고 그다음 유사시 뭔가 저희가 지금 예상할 수 없는 뭔가로 나는 RN 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어. 캡터에 빠졌나 피레프라포에 빠졌나 하여튼 그래서 RN 절대 등록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어요. 졸업했는데 그러면은 일로 가야죠. 그죠? 에듀케어 인더스트리 레이버 어그리먼트로 가야 되겠죠. 여러분 공부한 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쓸 수 있을 테니까 30 또는 33 이거 또는
그 스킬즈 어세스먼트를 받거나 해서 고용 스폰서로 TSS 비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지원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 영주 근로도 열려 있긴 있어요. 근데 RM보다 훨씬 좁아지겠죠. 그러니까 되는데 이게 쉽게 되느냐 어렵게 되느냐의 차이예요. 그래도 일반 AIM보다는 유리하겠죠. 혹시나 영어도 확보되면 빠이빠이 나 RM 하겠어 이러고 가도 되는 거. 자, 그래서 졸업비자를 받았으면 물론 여기까지는 안 해도 돼요. 이거는 나중에 해도 되고 졸업비자를 받았으면 이쪽에서 일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졸업비자를 받았는데 RN이 못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일단 한 단계 물러나서 여기를 진행하다가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33 of Health Service Assistant를 내가 그 유니에서 공부한 걸로 RPL 받을 수 있는지 그 RPL 기관하고 알아보시는 게 좋고, 혹은 NMAC 스킬즈 어세스먼트 이거를 내가 유니에서 훨씬 공부한 걸로 이거를 줄 수 있는지 요거는 그때 가서 자세히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 여러분 대부분에 해당이 안 돼요. 혹시나 해당되실 수 있는 분들은 여기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질문들을 좀 주셨는데요. 그 다음에 지금 그동안에 질문 주신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질문 아무도 안 주셨어요? 슬라이드로? 없나? 진짜 없나? 주셨네. 예. 감사합니다. QLD가 190-491의 유리한 주인가? 일반적으로는 약간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QLD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190-491 쿼타를 인구 대비 못 받아오는 편이에요. 인구수 비례가 있잖아요. NSW가 제일 많고, 빅이 많고, 그 다음 QLD인데 그 비율이 있잖아요. 20%, 20%. 그거에 비해서 QLD가 뭔가 왜 마이그레이션 퀸즈할 때 뭘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덜 받아와요. 그래서 QLD에서 빅으로 가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나 여러분이 이거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실 수 있는 게 좋아요. 75, 491. 그 다음에 GPA, 배철러 디그리 190-491이죠. GPA 5.0이다. 넘는다. 그럼 491 패스가 되고 내가 GPA 6.0이 넘는다. 6Q에서 졸업했다. 만점이 얼마죠? 7인가요? 7이죠. 예.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다. 그러면 QLD 있는 게 유리해요. 빅으로 가는 것보다. 예. 5.0 넘었다면 491도 좋고요. 그래서 지금 마이그레이션 퀸즐랜드에서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 카드가 두 가지인 거예요. 그레듀에이트 오브 퀸즐랜드 유니버시티 이걸 쓰실 수도 있고, 일반적인 스킬드 워커스 리빙 인 퀸즐랜드 이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성적이 좋으면 괜찮아요. 성적이 그냥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되고, GPA가 그래도 내가 5.0을 넘었다. 그러면은 아까 보여드린 이 페이지 있잖아요. 그레듀에이트 오브 퀸즐랜드 유니버시티 QU가 이쪽을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밑에 캐비앗은 아마 아래에는 안 걸려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491을 받았어요. 491을 받았어. 그래도 QLD의 Designated Regional Area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91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자 지금 우리 여기 있죠? 그죠? 6Q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이 서쪽 지역의 데지그네이트 리지널 에리어예요. 진달리, 다라, 리치랜드, 포레스트 레이크 여기 살면서 그 다음에 이쪽 지역에서 근무도 안 해도 돼. 491 비자 받고 나면 여기 3년 살면
돼요. 491 비자 받고. 그죠? 요 안쪽 지역에서 일하는 건 안 돼요. 491 비자일 때. 요 안쪽 지역에서 일하는 건 안 되는데, 요쪽 지역에서 살고 일하고, 뭐 입수입주 주택을 했대고, 이쪽으로는. 그죠? 이러면은 괜찮아요. 자, 북쪽은 보면, 여기 스트라핀, 브랜데일, 노스레이크. 예를 들어 내가 직장이 선샤인 포스트다. 왜 노스레이크에 산다. 관악에 491로 그냥 그렇게 가면 되죠. 뭐가 문제야. 그래서 밥 먹으러 오고 뭐 이거 오는 거는 아무 상관없고요. 예. 뭐 쇼핑 오고 하고는 거 브리즈번 시티로 들어오는 게 막혀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 자체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자, 그다음 남쪽 조금 멀어요. 그냥 써니뱅크 힐스는 안 되고요. 로건도 안 되고 남쪽은 빈리보다 남쪽. 그러니까 골코에 그냥 살면서 골코에 살고 이러고 항상 그렇죠. 빈리보다 남쪽으로. 그렇게 그래서 QLD가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그 쿼타가 좀 작은 게 안 좋은데 이 데지널 리저널 에리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좋은 점입니다. 둘 중에 여러분 잘 판단을 하시고요. 그다음 빅토리아 190-491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빅토리아 ROI를 등록해야 되고 리빙 앤 워킹 앤 빅토리아를 해야 되고요. 온쇼어에 있을 때는 올해는 4weeks 페이스 립을 제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자마자 직장을 잡으면 한 달 만에 빅토리아에 그 ROI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빅토리아 예전에는 뭐 빅토리아 뭐 오래 살아야 돼 이게 있었는데 올해 지금 그게 없는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가시겠다. 물론 이거 저 말만 믿고 그냥 바로 가시면 좀 곤란하고요. 한번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빅토리아 홈페이지를 다 읽어보시고 그 레지던시 리ኳ이먼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한테 물어보신 다음에 이사를 결정하시는 거는 권합니다. 그리고 비자 접수 후 비자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보통 189, 190, 491 이런 비자들을 말씀하시는 걸로 보이고 상황에 따라 다른데 10달 안내는 대충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오래 걸린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질문은 좀 이따가 질문 시간에 오신 거 좀 이따가 다시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할 서비스가 몇 가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호주민 사랑방에 오면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예전에 제가 글 하나로 그냥 묶어가지고 해놓은 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위에 있는 이 링크고요. 이 QR코드로 하면은 아마 위에 있는 이 링크로 갈 겁니다. 하면은 저희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이 링크에서 제공되고 있으니까 한번 QR코드 찍어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무료 이민 질문 폼이 있고요. 이거 굉장히 저희가 활성화하게 되어 있고 답변을 제가 주로 드리고 박찬희 변호사님이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쭤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건 무료 서비스인데요. FOI 정보 조회 서비스라고 내가 낸 그 비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혹은 내가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시켰는데 제대로 들어갔나? 혹은 예전에 시켰는데 그때 제대로 들어갔나? 이런 걸 확인하시고 싶을 때 이민성에 들어갔던 서류 다 주세요. 이런 정보 조회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서류를 내가 달라고 하는 데는 돈이 안 들어요.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당연히 공짜로 대행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이용해 보신 거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비자 응급실 여기까지 오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길에서 자빠져서 크게 다치듯이 비자 관련해서 크게 다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자 취소 의향서 이런 걸 받으셨다. 또 뭔가 일이 크게 안 풀렸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비자 응급실이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응급실은 안 오는 게 좋아요. 예. 저는 여러분이 저희와
그 찬반 없이 비자가 잘 풀리기를 그게 제일 바랍니다. 예. 저는 바빠요. 그래서 자, 유료 서비스 요거는 권할 수 있어요. 기술이미 신청서를 여러분이 다 넣었어요. 저희한테 의뢰 안 하시고 여러분이 DIY를 다 넣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한번 원터치 원포인트 레슨을 받고 싶다. 제대로 넣은 게 맞나 받고 싶다. 그래서 저희한테 서류를 보내주시고 이대로 넣으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유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요거는 약간 아리까리한 경우가 있으시다면 피스 오브 마인드 위해서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쪽은 크게 상관이 없고요. 자, 저기 앉아 계신 박찬희 변호사님께서 그 유튜브 영상을 굉장히 많이 유익한 영상을 많이 찍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호주 변호사 박창민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법무법인 박앵구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